여러분, 지금 주머니 사정은 좀 어떠신가요?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지출이 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늘었나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비슷한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분명히 허리띠를 졸라맨 것 같은데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더 쪼들리는 기분 말이죠. 외식도 삼가고 쇼핑이나 커피값도 줄여가며 나름대로 아껴보지만 왜 삶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접하다 보면 내수, 부진이라는 용어가 자주 들려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단어를 그저 남의 일처럼 무심히 흘려버리곤 하죠. 내수, 침체라고 하면 왠지 거창한 거시경제 지표 같아서 나하고는 무관한 전문가나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숙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내수 침체는 뉴스 속의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급여와 일자리에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무미건조하게 들리던 경제 지표들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소비 추이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가 11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하락 기간이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보다 2배나 더 길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IMF 시절을 끔찍한 기억으로 간직하는 건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던 고통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비, 위축의 지속 기간만 놓고 보면 지금의 상황이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길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IMF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도산하고 가장들이 실직하는 등 그 충격이 매우 즉각적이고 가시적이었습니다. 소비가 급감하고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매일 보도되었기에 누구나 위기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반면 지금의 소비 절벽은 매우 은밀하고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냄비 안에 물이 조금씩 증발하듯 말이죠.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찬물에서부터 서서히 가열하면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딱 그 개구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 위협적입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일상의 언어로 후 사람들로 북적이던 치킨집과 카페들 말입니다. 주말이면 활기가 넘치던 쇼핑몰이 언제부터인가 한산해졌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나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025년 11월 소매 판매액은 전달에 비해 3.3%나 급감하며 근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침체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식료품 같은 필수품 매출이 4.3%, 의류는 3.6% 줄었으며 대형마트는 무려 14% 넘게 매출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기가 조금 출렁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먹고 입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차 포기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카드 결제 데이터는 소비의 흐름을 가장 예민하게 반영하는데 최근 한국인의 지출 패턴에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식재료비나 공과금 같은 필수 소비 비중은 예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진 반면 외식이나 여행 같은 선택적 소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단순히 절약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여유, 자금 자체가 말라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도저히 쓸 여력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결과는 같아 보여도 경제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파급력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대체 왜 이토록 지갑을 굳게 닫는 걸까요?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생활이 팍팍해진 탓일까요? 물론 그것도 원인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소비를 멈추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당장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나도 언제든지 실직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 것이죠.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실질임금은 최근 1년 사이 약 1.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실질임금이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제 구매력을 뜻합니다. 즉, 명목상 월급은 올랐을지 몰라도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예전보다 줄어든 셈입니다. 소득은 늘어난 것 같은데 살림살이는 더 고달파진 기분. 결코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현실이 그랬으니까요. 누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지갑 속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는데 그 주범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또한 이 상황 이면에는 훨씬 구조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한국경영자총 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정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약 5.7%에서 7%가량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은 겨우 2.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감안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급여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친 셈이죠.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무려 80%를 상회합니다. 즉 대다수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매력 측면에서 정체 혹은 하락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언론에서 임금이 올랐다고 보도할 때 그 숫자가 과연 내 처지와 맞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이 있습니다. 소비를 줄였다고 해서 곧바로 저축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계 부채의 급이 워낙 깊다 보니 지출을 아껴도 그 돈이 예금 통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빚이자를 갚는데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금리가 오를수록 가계가 감당해야 할 이자가 늘어나고 그만큼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의미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배경에는 이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가를 잡으려 올린 금리가 역설적이게도 가계 소비를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은 겁니다. 이제 이 일련의 현상들을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학에는 수요 부족의 악순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마을에 빵집이 하나 있는데 주민들이 돈이 없어 빵을 사지 않으면 빵집은 수익이 줄어 직원을 내보내게 되고 실직한 직원은 더더욱 빵을 살 여력이 없어 빵집이 더 힘들어지는 구조죠. 이 고리의 무서운 점은 처음에 빵 하나를 사지 않은 행위가 결국 누군가의 일자리를 앗아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제 주체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위기가 닥쳐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한국 경제가 바로 이 악순환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가계가 지출을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많죠. 고금리로 대출 이자가 버겁고 물가 상승 속도를 임금이 따라잡지 못해 살림이 쪼들리는 데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겁니다. 어떤 연유에서건 본질은 같습니다.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었다는 것. 소비가 줄어들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들입니다. 동네 식당과 카페, 옷가게, 미용실이나 헬스장 같은 곳들이 매출 부진을 견디다 못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자영업자 폐업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 중이며 특히 요식업이나 소매점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들이 폐업하면 임대료가 끊기고 이는 건물주의 타격으로 이어지며 결국 건물주가 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권의 부실로까지 번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정 분야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그 여파는 제조업과 유통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창고에 재고가 쌓이고 기업은 생산 규모를 감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이 줄어들면 결과는 명확합니다. 일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신규 채용을 동결하거나 계약직 연장을 포기하고 심하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터전인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핵심이 있습니다. 대량 해고가 아니더라도 고용이 줄어드는 방식은 매우 교묘하고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계약 만료 후 재계약 포기, 신규 채용 중단, 아르바이트 시간 단축, 프리랜서 일감 축소 등 이런 방식들은 뉴스에 크게 보도되지도 않고 체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않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형태의 소리 없는 고용 한파가 훨씬 먼저 더 광범위하게 진행됩니다. 아무도 해고당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팀원이 줄어있는 기이한 현상처럼 말이죠. 고용 환경이 나빠지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지출 억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아끼는 수준을 넘어 오직 살기 위해 허리띠를 조르는 겁니다. 외식은 고사하고 필수적인 생필품부터 아이들 교육비까지 줄이기 시작하며 사교육비를 아끼고 경조사 지출을 줄이며 차 바꾸는 시점까지 늦추게 되면 결국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 위축을 부르는 멈추기 힘든 굴레가 됩니다. 물가와 경기가 동시에 하락하는 이른바 디플레이션의 똘에 빠지는 무서운 시나리오인 셈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하자면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제동을 걸어도 소용없고 무리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간 도리어 대형 사고로 번지듯 경기 침체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오기까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됩니다. 1990년대 이후 근 30년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의 사례를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이라 부르죠. 당시 일본은 어땠을까요? 대형 수출 기업들은 근근히 버텼지만 정작 내수 경제는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중산층은 붕괴되고 소상공인은 문을 닫았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지갑을 굳게 닫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풍경이지 않나요? 사실 이러한 흐름을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골목 상권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이던 인기 지역들도 이제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서울의 중심가나 지방의 번화가를 가리지 않고 변화가 감지되죠. 비어있는 점포가 늘어나고 새로 문을 연 가게조차 채 1년을 못 버티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듯이 소비의 부재는 단순히 그래프상의 수치 감소를 넘어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아주 실질적이고 가혹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는 대기업 직원이고 수출도 잘 되니 나랑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우리 경제의 연결망은 상상 이상으로 정교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대기업의 성패는 수많은 협력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제조 대기업이 실적을 올린다 해도 그 아래 1, 2차 협력사들은 내수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내수가 얼어붙으면 이들의 매출도 꺾이죠. 협력사 직원의 소득이 정체되면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그 여파는 식당과 서비스업, 부동산업까지 번집니다. 결국 경제는 거대한 그물망과 같아서 한쪽 끝을 잡아당기면 반대편까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커피 한 잔을 참기로 한 결정이 어느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을 줄이게 되고 소득이 줄어든 그 아르바이트생이 또 다른 소비를 포기하게 만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실제 원리이며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점이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다름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급여 수준은 정규직의 66.4%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황이 닥치면 기업은 비정규직부터 정리하고 채용문을 닫으며 아르바이트 인력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과 재취업을 꿈꾸던 경력 단절 여성들이 대다수 포진해 있죠.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는 셈입니다. 이들의 소비가 멈추면 침체의 수렁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막연한 불안감을 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포를 부추기려는 게 아니라 눈앞의 파도를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흐름을 읽지 못하면 휩쓸려갈 뿐이지만 알고 있다면 대처가 가능합니다.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는 불황기에 더욱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이 경제적 연쇄고리에 어디쯤 서 있는가 하고 말이죠. 직장인이라면 냉정히 판단해 보십시오. 회사의 수익원이 어디인지, 그 고객들의 지갑 상황은 어떠한지, 만약 그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면 머지않아 회사의 매출도 하락 곡선을 그릴 것이고 결국 고용 안정성에도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이번 달 월급이 무사히 들어왔다고 안심하는 것은 서서히 가라앉는 배 위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마 자영업자분들은 이미 이런 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계실 테죠.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가중된 상황에서 수입과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당면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현재의 부진이 개인의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소비 수요 자체가 줄어든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을 잘못 파악하면 해결책도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되죠. 특히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변화를 더 예민하게 느끼실 겁니다. 일감이 줄어들고 단가는 낮아지며 기회가 좁아지는 흐름 말이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2025년 소매 판매가 0.5% 늘어나며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2026년 1월에는 전월 대비 2.3% 증가하며 회복 조짐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반도체 수출이 견고한 성과를 내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역시 금리 인하와 실질 소득 개선 덕분에 2026년 소비가 전년 대비 1.7%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분명 개선되는 흐름이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짚어봐야 할 핵심입니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대기업과 수출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과는 여전히 큰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이죠. 성장의 과실이 고루 퍼지지 않으면 소비 기반이 약해지고 그것은 결국 내수 침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소매 유통시장의 예상 성장률은 고작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업계 현장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완전한 정상화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나무의 뿌리가 부실한데 겉으로 보이는 나뭇잎 몇 개가 푸르다고 해서 건강한 나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인 악순환은 한두 번의 일시적인 회복만으로는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내수를 경제의 체온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출 실적만 좋다고 해서 경제가 완전히 건강한 건 아니에요. 수출은 체온계의 일부분만 보여줄 뿐입니다. 진짜 건강을 확인하려면 몸의 온도인 내수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체온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각종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거창한 담론보다는 당장 우리 삶의 보탬이 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내수 침체의 본질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흐름 앞에서 내리는 판단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의 소비 위축이 잠깐의 침체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인지를 냉철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시적 현상이라면 회복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겠지만 구조적 문제라면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출 구조를 재점검하고 수입원을 다각화하며 현금 흐름을 안정화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단일 소득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은 그 수입원이 흔들릴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내수가 흔들리는 시기에 가장 먼저 위기를 겪는 이들은 버팀목이 하나뿐인 취약한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취업 준비생이라면 내수 중심 업종과 수출 및 기술 기반 업종의 현황을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영업자분들도 매출 하락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부진의 원인이 개인의 운영 능력인지 아니면 시장 수요의 구조적 변화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마케팅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예 사업 모델이나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수 침체는 단순히 GDP나 지수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폐업을 고민하는 식당 사장님의 한숨이자 취업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의 현실이며 줄어든 소득에 가족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직장인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비 위축은 결국 타인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고리가 우리를 조여올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언제나 가장 약한 연결고리입니다. 경제 뉴스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내 월급의 비밀과 일자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살림살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그 안에는 내 월급의 비밀이 담겨 있고 내 일자리의 미래가 담겨 있고 내 가족의 살림살이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읽을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그렇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복잡한 경제 지표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친근한 표현으로 다듬어 오겠습니다.